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오늘 11장 선진국의 산업정책 이거 보고 그 다음에 통합이론 보고 오늘 뭐 뒤쪽 부분은 뒤에 그 WTO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빨리 해서 마무리 짓고 무역론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금융론 가겠습니다. 269페이지 269페이지 그 처음에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보호무역이 시행되는데 거기 밑줄 개도국은 주로 공업화를 목적으로 보호무역을 하고 공업화 선진국은 특정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한다. 뭐 꼭 개도국과 선진국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주로 이제 선진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쓰는 이유는 특정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쓴다라는 것이 뭐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지금 미국 대선이 뭐 굉장히 열기가 뭐 대단한데 좀 특이한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공화당이 그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좀 공화당이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한 정도 표현을 굉장히 완곡하게 해서 특이한. 결국은 대통령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될 것 같아요? 돼서는 안 될 것 같아. 그 전략적 무역 정책은 밑에요. 전략적 무역 정책은 그 과점 시장에서 밑줄 전략적 무역 정책은 국제 시장이 독과점 상태입니다. 국제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 뒤에 이제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 전략적 무역 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꾸르노 모형으로 분석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 게임 이론 중에 이 보잉과 에어버스를 가지고 게임 이론을 분석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기출이 굉장히 많이 됐죠. 전략적 무역 정책이 외교원도 있고 그 다음에 행시도 있고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여기는 지금 단순한 게임론 하나 있는데요. 그거 자체로 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사와 에어버스사가 있고 거기 밑줄 봅시다.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신제품을 새로 생산할 거냐 아니면 새로 진입하지 않고 포기할 거냐 이 두 가지 전략 선택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보수표가 나와 있는데 생산과 생산하지 않음에 따라서 각각의 보수가 앞에는 뭐 보잉사 거고요. 뒤에 거는 에어버스사 겁니다. 자 거기 보면 둘, 넷, 다섯 번째 줄에 두 기업이 모두 제품을 생산한 경우 밑줄 위에 보수 보니까 둘 다 -5예요. 손실을 봐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 이미 신제품을 생산을 시작했다면 다른 기업은 신제품을 생산을 시작하지 않을 거다. 왜? -5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생산을 시작하나요? 그래서 그것의 결론은 거기 시장을 점유한 기업,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독점적 이윤을 누리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그 보수표를 잠깐 보세요. 보잉이 생산을 한다? 그럼 에어버스는 -5와 0 중에 뭘 선택하겠어요? 0 위에 닷을 0 위에 점 생산하지 않으면 에어버스는 보잉이 생산하지 않으면 에어버스는 100 갖고 0 중에 100을 선택할 거고 만약에 시장을 생산을 상대방이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에어버스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면 보잉은 뭐 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 독점적 이윤을 누린다는 게 그 보수표의 결론이고요. 거기 밑줄 봅시다. 이제 유럽이 에어버스에 25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밑줄 보조금 지급이 전략적 무역 정책이에요. 그렇다면 보잉이 시장을 독점한 상태에서 두 줄 내려가 보면 에어버스가 뒤늦게 시장을 진입한다고 하자 보조금을 20만큼 보조금을 주게 되면 거기에 -5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아래 보니까 이제 -5에다가 20을 추가해서
지금 생산 25를 추가하니까 생산할 때 20으로 바뀌죠. 그리고 또 에어버스 보잉이 생산하지 않을 때도 125로 그래서 20하고 125의 밑줄을 긋고 생산했을 때 그렇게 바뀐다. 아, 이런 거는 그 보스표를 그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오늘 다 끝내기로 했는데 참 이게 곤란합니다. 생산하고 비생산. 여기 생산, 비생산. 둘 다 생산할 때 둘 다 마이너스 5의 손실을 본다. 얘가 생산을 하면 100의 막대한 초과인을 누리는데 뭐 생산하지 않는 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얘가 생산 안 하면 제로고 생산을 한 애가 100을 가져가고 둘 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 뭐 제로겠지. 이런 경우가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경우, 개입이 전혀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전략적 무역 정책을 쓰지 않는 경우. 자, 보니까 얘가 생산을 선택하게 되면 마이너스 5와 0 중에 당연히 생산하지 않게 되고요. 얘가 생산하지 않으면 당연히 생산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죠. 여기도 얘가 생산을 하면 마이너스 5와 0 중에 당연히 이걸 선택할 거고, 생산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걸 선택할 거니까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상태에서 나의 최적 전략을 찾아봤더니 요 균형이, 내시 균형이 두 개가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내시 균형이 생산을 하냐 비생산을 하냐. 앞에 거는 보잉이고 뒤에 거는 에어버스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또 얘는 생산하지 않으면 나는 생산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내시 균형이 생기는데, 누가 먼저 생산을 하느냐. 결론은 이게 게임의 균형이고, 두 번째는 시사하는 바는 누가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다른 기업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거죠. 선점 여부가 게임의 결과를 좌우한다. 뭐 이거야. 정부 개입이 없을 때. 근데 이런 상황을 정부가 알게 되면 전략적 무역 정책을 쓸 요인이 있다는 거죠. 정부가 개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에어버스가 생산 보조금을 주는데, 이 생산에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얼마만큼? 25만큼 지급을 했다. 그러면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라고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가 생산, 비생산, 생산, 비생산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원래 뭐 마이너스 5, 0 그대로겠죠. 얘는 뭐 보잉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0 여기요. 그 다음에 생산하면 25를 더하면 여기다 20이 되고, 여기다 25를 더하면 125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는 그대로죠. 뭐 100, 0, 여기는 0, 0 이렇게. 그래서 먼저 여기가 보잉이고 여기는 에어버스인데, 보잉이 생산을 먼저 선택하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얘가 생산을 선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20하고 0 중에 당연히 20을 선택할 거고, 얘가 생산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생산을 할 거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에어버스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에어버스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생산이든 비생산이든 상대방의 뭐와 전략과 무관하게 나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존재한다. 그런 전략을 도미넌트 스트래터지, 그러고 도미넌트 우월 전략, 도미넌트 스트래터지. 이 우월 전략이 존재하는데, 우월 전략이 뭐라는 거예요? 생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생산하든 안 하든 나는 무조건 생산하는 게 좋지. 요거의 선택이 생산이야. 그러면 처음에 보잉은 내가 생산하고 있었는데, 제가 무조건 생산을 시작해버리면 나는 생산하면 마이너스 5의 손실을 봐버리고, 이게 당연히 시장을 이탈하겠죠. 요걸 선택할 거니까. 그래서 게임의 균형은 보잉은 생산하지 않고 에어버스가 생산을 하는, 그리고 독점적 이유는 누가 가져가 버리는?
에어버스가 가져가 버리는 이 에어버스는 125 중에 25에 뭘 빼고도 보조금 손실을 빼고도 100의 막대한 초과 이윤을 누가 가져가야 할 것을 보잉이 가져가야 할 것을 빼앗아 올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전략적 무역 정책이다. 타국 기업에게 돌아갈 렌트를 자국 기업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전략적 무역 정책이 시사하는 바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게임 결과도 얘기를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여기 게임의 균형까지 가야 되니까 이걸 이제 상대방이 반드시 요걸 선택하게 되면 얘는 뭐 선택이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게임의 균형이 하나뿐이죠. 균형은 보잉은 비생산, 얘는 에어버스는 생산, 뭐 이런 식으로 요 게임의 균형은 하나뿐이다. 그때 결과 보수는 0하고 125 이렇게 가서 독점 이유는 에어버스가 가져간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 이 전략적 무역 정책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첫 번째 한계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보수표를 그릴 수 있겠냐. 그게 이제 문제다. 이러면서 나온 게 지금 그 다음입니다. 그 현실적인 어려움, 실제 적용상의 어려움이 첫 번째 거기 밑줄. 전략적 무역 정책은 다른 국가의 희생을 대가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근 궁핍화 정책이다 밑줄. 인근 궁핍화 정책을 여러분이 국제경제학에서 몇 번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평가절하와 상대방의 보복 조치. 첫 번째 평가절하. 이것도 인근 궁핍화 정책입니다. 평가절하를 통해서 자국의 수출을 늘리려는 정책은 상대방의 평가 절상을 유도해서 상대방의 수출을 줄이려는 정책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관세 정책도 수입 관세, 이것도 전형적인 인근 궁핍화 정책입니다. 관세는 나의 교역 조건을 개선시킴으로써 나의 후생을 늘리려는 정책인데 상대방의 교역 조건은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후생 감소를 가져와서 상대방이 보복 관세를 취하게 되는 전형적인 인근 궁핍화 정책이다. 그래서 거기 밑에 최적 관세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반드시 보복이 뒤따를 것이고 상대 국가가 보복을 한다면 전략적 이점을 주었던 보조금의 효과는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수행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이게 이제 정보의 불완전성 얘기입니다. 부정확한 보수행렬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정책 효과를 얻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수표를 약간 바꾸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줄에 밑줄을 긋읍시다. 두 기업이 모두 신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에어버스는 마이너스 20의 손해를 본다 밑줄. 그런데 생산성이 더 높은 보잉이 5의 이윤을 얻는다. 그러면 아까 이게 뭐가 아니라요? 요 마이너스 5가 아니라 플러스 5라는 거죠. 이거. 요걸 뭘로 바꿨다? 플러스 5로 바꿨어. 그리고 둘 다 생산하면 이게 20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본다. 이렇게 지금 잘못 판단을 했다. 이거. 에어버스가 잘못 판단을 했다. 쉽게 말하면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뭐 EU 정부이기 때문에 EU가 잘못 판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다면 거기 보세요. 유럽이 에어버스사에 25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에어버스는 5의 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을 시작한다 밑줄. 0보다는 5가 낫죠. 그래서 생산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어버스가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보잉은 얘가 시장에 여기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원래 보는데 25의 플러스의 25의 보조금을 주게 되면 여기가 원래 플러스 5가 되잖아.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얘보다는 낫잖아 지금. 그래서 생산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잉이 원래 마이너스 5면 이게 시장을 이탈할 텐데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이건 잘못 판단한 것이고 플러스 5였다 이거. 그러면 0이 아니고 이걸 선택할 거니까 그런 이 게임의 균형은 지금 여기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보잉은 여전히 5의 이윤을 얻기 때문에 밑줄 생산을 계속한다. 게임의 균형은 생산, 생산이 된다 얘기예요. 에어버스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유럽은 보조금 이상의 이득을 얻지만 보잉이 생산을 계속하게 되면 유럽은 밑줄 보잉이 생산을 계속하는 게 지금 더 나은 전략인 거죠. 그래서
유럽은 상공기 생산으로 인해서 계속 손해를 본다. 얼마의 손해를 봐? 25를 투자해가지고 5밖에 못 건지려고 있잖아요. 20을 계속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즉 에어버스는 보조금 25 덕분에 5의 이윤을 얻음으로 생산을 계속하지만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20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해되시고요. 이처럼 밑줄 보수 행렬이 부정확하면 전략적 무역 정책을 통해서 이득을 얻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특정 회사나 특정 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부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캡처 테어리에서 포획 이론이다 이랬습니다. 포획 이론. 그 회사가 정부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그 국가 전체는 당연히 별로 이득이 크지 않을 것이고 상대방이 보복 조치까지 취해지게 되면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전략적 무역 정책보다는 뭐 하는 게 전략적 무역 정책은 밑줄 긋고 보호 무역 정책이고요. 자유로운 시장 경제, 자유무역 하는 게 오히려 최선일 수 있다. 또 하나 거기 약소국 써놔요. 약소국. 상대방의 전략적 무역 정책에 대해서 보복 능력이 약한 약소국이라면 이런 정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EU의 항공기 보조금 분쟁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72페이지 선진국의 산업정책에 두 번째 단락에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네. 그 두 번째 단락에 산업정책은 대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의 밑줄. 다만 시장 실패가 있는 경우에만 산업정책은 정당화된다. 이 외에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그래서 산업정책의 대상을 선정할 때 좋은 산업과 나쁜 산업 중에 좋은 산업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산업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그 시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좋은 산업이냐. 먼저 어떤 주장이 있냐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해서 국민소득을 높이자는 주장이 있다. 거기다 몇 줄. 그런데 국민소득은 부가가치 합의라는 점에서 이런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일단 거기 밑줄 그으세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란 중간 투입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산업이다. 그리고 국가마다 요소 부존도나 기술 수준, 경제적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밑줄 무조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지 않은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쭉 읽어보시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의 제일 끝에 보면 일단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거기 대체로 자본 집약도가 높은 산업이고 그렇다면 밑줄 그으세요. 그러므로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자는 이 주장 자체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과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긋고 그런데 자본 집약적인 산업일수록 밑줄 그으세요. 1인당 부가가치는 높지만 노동자 한 사람당 부가가치는 높지만 왜 노동에 결합되는 자본량이 많다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자본 단위당 부가가치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자본이 희소한 나라에서는 밑줄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면 풍부한 노동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등 오히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돼서 국민소득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풍부국에서 자본 집약적인 산업 육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다는 그 주장 자체도 문제가 있는 주장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시고요.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 이건 맞냐 이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줄에 어떤 산업의 임금 수준이 높은 이유는 밑줄 긋읍시다. 그 산업의 노동 생산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기 때문이다. 생산성의 기초에서 임금이 주어진다는 일반적인 경제 원리인 거죠. 따라서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은 밑줄 그으세요. 단순한 노동보다는 숙련 노동자, 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과 같다. 이해되시고요.
따라서 숙련 노동보다 비숙련 노동이 풍부한 나라 그 의미 죽으세요. 그 나라에서는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 즉 숙련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은 어떤 산업을 육성하자는 거예요? 비교 열위 산업을 육성하자는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첨단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 맞는 거냐? 일단 일면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첨단 산업은 일단 외부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이다. 밑줄. 첨단 산업을 키우면 타 산업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첨단 산업이란 밑줄 보세요. 제품 기술과 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이다. 따라서 이런 산업들을 뭐죠? 제일 밑에 보면 기술 개발을 촉진해 줘야 되고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뭐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에는 밑줄 봅시다. 외부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이런 면에서 정부 지원은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다. 문제점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타당성이 인정되면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죠. 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죄송해요. 아무 생각 없으신 거죠. 기타 무역정책 관련 논쟁들. 이제 고용보장을 위해서 보호무역이 필요한가 거기다 몇 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이 필요하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다.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실업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나 실업은 국내 문제죠. 국내 문제. 그래서 실업은 무역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밑줄 그세요. 거시경제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금 경기가 나빠서 실업이 심각하다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지. 예를 들어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써가지고 해결할 문제지 무슨 보호무역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 자유무역은 밑줄 봅시다. 자원을 어디에 배분해야 하는가의 문제고 자원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시켜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다. 자유무역을 하면 수출제 산업이 확장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수입제 산업에서 수출제 산업으로 요소가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에 자원을 배분할 건가의 문제다. 그래서 거기다 몇 줄 그어놓고 자원 재배분 효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자원 재배분 효과. 우리가 생산의 대체 과정을 보잖아요. 자유무역하면. 수출제 산업이 확장되고 수입제 대체 산업이 위축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원 재배분 효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두 줄, 네 줄, 다섯째 줄 내가 보면 실업은 밑줄 그세요. 대외 경제 여건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내수 경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용 확대나 실업 문제는 보호무역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만약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입을 규제하면 몇 줄? 수입 규제. 수입 대체 산업의 생산 고용 확대된다. 뭐 이건 그렇죠. 당연히. 관세 부과하면 관세가 부과된 산업 생산 고용 확대됩니다. 그러나 수출제 생산은 억제된다. 몇 줄? 따라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확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두 번째는 보호무역은 몇 줄? 비효율적인 수입 대체제 부문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거기로 자원을 묶어두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 우리가 보호무역의 관세 후생 효과를 봤잖아요. 생산의 왜곡, 소비의 왜곡 이런 후생 효과를 우리가 봤었어요. 소비자 후생 감소한다. 두 번째 자유무역은 몇 줄? 자유무역은 제일 뒤에 보니까 국가 전체적인 이득이 있다. 그래서 자유무역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은 후생이 증가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유무역이 국가 간의 파레토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레토 개선. 국가 간의 파레토 개선. 그 다음에 276페이지. 저임금 국가와 경쟁은 부당함으로 보호무역이 필요하다. 이거 지난번에 리카도에서도 좀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밑줄.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일단 뭔지 봐야 되겠죠. 왜 저임금 후진국과 경쟁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냐. 일단 후진국의 저임금 때문에 선진국들이 후진국과의 경쟁에서 밀린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쟤네들이 낮은 임금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물건 만들어 수출하니까 그렇다.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후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밑줄 그으세요. 자국의 임금 수준도 결국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되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하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는 자유무역의 기본 원리와는 차이가 있다. 밑줄 긋읍시다. 거기에 괄호를 한번 묶어볼까요? 임금 수준과는 관계없이, 임금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결국은 무역의 이득은 비교 우위에 따라서 나타나고요. 그 비교 우위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게 무역 이론이다.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임금이 밑줄 높다고 하더라도, 외국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의 임금이 개도국보다 높다 하더라도 국내 노동자의 생산성이 외국 개도국의 노동자의 생산성보다 높다는 것은 뭐 당연할 거니까 크게 높다면 경쟁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꼭 임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한 임금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계속 이제 고임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할 때 자꾸 우리나라 노조가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생산 비용을 커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외국 기업들이. 그거는 뭐예요?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도 높은 건 뭐 당연한데 생산성이 반영되지 않는 고임금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이.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특정 산업에, 외국 기업들이 관심 있는 산업에 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가 유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한국의 그 임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임금 수준이 계속 1980년대 이후에 높아졌는데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다 이제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보호무역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 그 뒤에 밑줄 그으세요. 경쟁력이 약한 이런 노동집약적인 산업 이거를 계속 육성하기보다는 다른 산업 이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경쟁력 이렇게 자원을 이동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보호무역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 단정적으로 얘기해 버렸네요. 그런데 국제수지 적자를 보는 나라들은 가장 뭘 우선적인 정책으로 내세우나요?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이 거의 화두죠. 민주당이든 뭐 공화당이든 전부 다 보호무역 정책을 지금 정강 정책으로 채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대중무역 적자 이게 심각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설득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읽어보시면 되고 중상주의와 보호무역 이것도 뭐 여기서 읽을 정도는 아니고 두 번째 단락 꼼꼼하게 좀 읽어보세요. 중상주의가 뭔지.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 278페이지 무역정책과 소득분배 거기다 별표 하나 하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무역의 소득분배 효과에 관한 스톨퍼 3헬슨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밑줄. 스톨퍼 3헬슨 정리에 의하면 자유무역은 밑줄. 자국의 풍부한 요소의 보수를 증가시킨다. 풍부한 요소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요소인가요? 수출제 집약 요소죠. 비교 우위제 집약 요소요. 그 요소의 실질 소득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희소 요소는요. 어디에 집약되어 있어요? 수입제에. 비교 열비제 집약 요소의 실질 소득은 떨어진다는 게 자유무역의 소득분배 효과라고 스톨퍼 3헬슨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밑줄 긋읍시다.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는 이렇게 풍부한 요소, 희소한 요소, 요소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산업별로 이루어진다. 노동자든 자본가든 어느 산업에? 거기 비교 열비 산업, 밑줄 긋고 수입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호무역을 주장한다. 왜? 수입제 산업이 위축돼 버리니까 자유무역하면. 그래서 스톨퍼 3헬슨 정리와는 달리 그 단기의 동그라미, 단기에 수입 대체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본가 두 집단 모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 이유를 이제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단기적으로 산업 간의 요소 이동성이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 쉽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 밑줄. 두 번째는 산업마다 필요하러 하는 생산 요소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는 한국의 쌀 산업 보호가 결국은 해외에서 농산물 수입을 개방하면 당연히 뭐 이 농산물의 생산업자는 손해를 볼 것이고 도시 서민은 이득을 보겠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밑줄 그으세요. 소비자와 농민 중 어떤 집단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쌀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누구보다 소비자보다는 농가 이 손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어느 나라나 밑줄 그으세요. 상대적으로 빈곤한 집단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는 경향이 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자, 그 다음 단락에 그렇다고 그 다음에 그 자유무역이 일부 집단에 손해를 끼친다고 해서 밑줄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것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 첫째, 자유무역만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 기술 변화 밑줄 소비자의 기호 변화, 자원 고갈, 새로운 자원의 개발 이런 것들도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득분배가 어떤 특정한 계층에 불리한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자유무역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거기 어떤 산업은 성장하고 어떤 산업을 쇠퇴하는 것은 뭐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양산업과 성장산업이 생긴다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자유무역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고 두 번째 밑줄 자유무역의 이득으로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 밑줄 보호무역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게 보상의 원리죠. 칼도와 힉스의 보상의 원칙 이게 뭐죠?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이득을 본 계층과 손해를 본 계층이 생기니까 자유무역은 파레토 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무역 전과 자유무역 후에 후생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본 계층의 이득을 화폐액으로 따져보고 손해를 본 계층의 손실을 화폐액으로 따져봐서 이득을 본 계층의 이득을 가지고 손실을 다 상쇄하고 남는 잉여가 있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후생이 증가했다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칼도 힉스의 잠재적인 보상 가능성이에요. 이 보상의 원칙이다. 거기 보상의 원리 밑줄 긋고 차선의 자원 배분 원칙이다. 차선의 자원 배분 원칙. 최선의 자원 배분 원칙은 뭐죠? 파레토 기준이죠. 파레토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자유무역은. 그래서 차선의 원칙 이게 적용돼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 이득을 본 계층의 이득이 더 남으면 더 많으면 자유무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279페이지 보면 선진국들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비교 열비 산업이요. 위축된 산업을 유지하지는 않고 오히려 실업수당이라든가 밑줄 그으세요. 이직훈련이라든가 이런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산업 간의 구조조정을 오히려 원활하게 하는 게 선진국의 일반적인 행태고 이게 뭐 잘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셋째, 보호무역으로 특정 집단이 이득을 얻는 것은 국가 전체의 손실보다는 작다. 그래서 보호무역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가 손해를 봐서는 되겠냐 뭐 이런 주장인데 사실은 이제 자유무역론에 대한 전반적인 그 옹호론으로 이게 쭉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보호무역론자들의 근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유치산업보호론, 전략적 무역정책론, 최저관세론 뭐 이런 것들 그 보호무역이 더 우월하다 이런 주장들이 명확하게 이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항상 자유무역이 좋냐 보호무역이 좋냐는 이론을 끌고 들어와서 주장을 해야 돼요. 이런 뭐 이제 시사점 이런 것들은 이제 소결이나 뭐 이런 시사점 이런 데서 쓸 거고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 이러면 이론을 대야 되지 뭐 이런 걸 외워가지고 쓰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거기 이익집단과 무역정책 여기도 뭐 이제 보호무역론자들이 왜 실제 정책 결정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인데요. 뭐 첫 번째 줄의 밑줄 보호무역이 실행되는 이유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이다.
그 보호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거기 밑줄 그으세요. 수입 대체 산업의 생산자들 거기다만 밑줄. 얘네들이 이익 집단을 구성해서 보호무역을 거기 강력하게 주장한다. 반대로 보호무역으로 손실을 보는 소비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생산자 집단 밑줄 긋고 왜 이익 집단을 구성한 것이 강력하냐 이유가 거기 밑줄 그으세요. 생산자들은 보호무역으로 얻는 이득이 굉장히 크다. 정보도 많고 수가 적어서 이 이득이 나눠먹는 이 파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보호무역론의 강력한 주장들이 나와 있고 미국의 설탕 산업의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밑줄 이게 이제 뭐 크루그만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례가 뭐 길게 나와 있는데 미국의 설탕 산업의 예를 들어보면 거기다만 밑줄 그어놓읍시다. 설탕 가격이 세계 평균 가격의 2배나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경쟁력이 없는 설탕 산업을 미국은 오랫동안 수입 규제로 보호해 오고 있다.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설탕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실증 자료가 쭉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건 볼 필요가 이제 뭐 더 이상 없겠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개방경제와 지적재산권 뭐 좋은 얘기가 많아요. 자만홈 한번 읽어보시고. 자, 경제통합론으로 가겠습니다. 293페이지. 293페이지 보면 경제통합의 행태.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카톡에 그 이미지를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그 이미지가 일단 일반론으로서는 물론 논문에 나온 이미지인데 일반론으로서는 타당한 이미지예요. 그 순서대로 여러분 다 기억해야 되고 그 순서대로 단계별로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그리고 공동시장 경제통화동맹, 마지막 경제통화동맹 단계인데 그 마지막 경제통화동맹 단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완전한 뭐라고 돼 있나? 제가 지금 휴대폰 안 들고 왔네. 완전한 경제통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로 그 위에 EU라고 나와 있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일반론이에요. 일반론이고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EU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완전한 경제통합의 단계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첫 번째는 이 완전한 경제통합이라면 정치통합의 기구들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유럽 이사회라든가 유럽 의회라든가 이런 정치기구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에서 경제통합체가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재정통화정책이 완벽하게 협력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 재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정협력. 그래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온 이유가 바로 거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한 경제통합 단계가 EU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기출 문제가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그 네 번째 단계로서 현재 단계로서는 가장 그 경제통합의 수준이 높은 단계죠. 293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줄에 자유무역은 가맹국 간에 밑줄 보세요. 가맹국 간에 거기다만 밑줄. 관세만 철폐하나요?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철폐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관세 비관세를 철폐하나요? 이거는 지금 자유무역 지대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 영내 국가 간에는. 거기 역외 국가 간에는요. 국가에 대해서는 가맹국이 선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그래서 역외 국가에 대해서 거기 쓰나요? 독자적인 통상 무역 정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독자적인 통상 무역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것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관세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가맹국이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 수출한 후에 이를 무관세인 영내 다른 국가에 재수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걸 뭐라고요? 우회 무역 굴절 현상. 우회 무역 굴절 현상 이렇게 부르고. 거기 뭐 나프타가 나와 있는데 항상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나프타가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이렇게 있고
이 역외 국가인 C국이 있는데 C국은 누구의? 차이나입니다. 보통 이제 뭐 중국을 명시하기 어려울 때 C국이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얘가 최종적인 목적지는 미국인데 미국과 멕시코가 각각 다른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미국이 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는 5% 관세밖에 부과하지 않는다. 독자적인 무역 정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C국은 어디에? 멕시코로 1차적으로 수출했다가 역내 무관세를 가지고 미국에 재수출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이제 우회 무역 굴절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가 처음에 이제 이 나프타를 체결할 때 원산지를 멕시코산으로 볼 거냐 아니면 역외국가 이 C국의 이 상품으로 볼 거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역내에서 얼마나 부품을 조달하고 있냐, 역내 부품 조달 비율 뭐 이런 걸 설정한단 말이죠. 미국은 70% 이상을 설정하자. 멕시코는 안 된다. C국에서 들어오고 뭐 일본에서 들어왔다가 미국을 수출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 멕시코에 투자를 유치하려면 이게 높아버리면 여기 투자하겠어요? 여기다가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원산지 규정을 설정하는 데는 굉장히 그 국가들 간에 이견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거기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만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우회 수출을 규제한다 미국이 이렇게 미주고는. 기출 문제 보면 원산지 규정이 있고요. 국내 역내 부품 조달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국제법에서 공부하는 뭐 완전 생산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었어요. 실제 국제경제학 문제에서. 그래서 뭐 국제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쉽게 쓰실 수 있지만 뭐 재경직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 그 해설이라도 잘 보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두 번째 줄에 그 관세동맹의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관세동맹,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관세동맹은 물론 자유무역보다 한 단계 더 통합된 형태고 비가맹국에 대해서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밑줄. 그러니까 공동관세니까 뭐 10% 부과하고 5% 부과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역 굴절 현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에서 발전된 형태다. 가맹국의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밑줄 봅시다.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이게 공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물론 그 앞에서 단계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 이미지 드린 것처럼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여기에 그 위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노동자는 어느 국가든 취업을 할 수 있고 자본도 국경을 통과해서 아무데나 투자, 간접 투자든 직접 투자든 투자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공동시장이라고 하는데 공동시장의 예로 EU의 과거 형태인 EC 밑줄 유럽 공동체 유러피언 커뮤니티 이거 약자인가요? EC가? 맞아요? 알 수 없어 아리까리예요? 유러피언 카먼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공동체 유럽 공동시장이란 말이죠. 유럽 공동시장. 근데 유럽 공동시장이 이름은 유럽 공동시장이니까 공동시장이어서 노동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본의 이동은 허용했지만 노동의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유럽 공동시장은 요 공동시장의 형태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경제동맹이라고 나와 있는 그 단계에 가야 노동과 자본의 상당 부분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유럽 공동시장보다 발전된 형태로 밑줄 가맹국 간의 상호 협조하에서 재정 금융 정책을 시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로화가 나와 있는데요. 단일 통화를 시행함. 국가들의 단일 통화를 쓴다. 그러니까 여기 최종 단계인 경제통화동맹 이렇게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코노믹 모니터리 유니언 이 경제통화동맹 단계에 가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상품과 서비스의 국가 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철폐하고
두 번째, 대외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세 번째는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도 보장하고, 네 번째는 국가 간의 재정, 통화, 거시경제정책의 협력을 규정하고, 재정 통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재정 통화. 유럽은 이 재정 통합이 안 돼 있다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일 통화를 쓴다. 이게 경제 통합의 최종 단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생효과에 거기 바이너의 밑줄. 바이너는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창출 효과는 밑줄. 자국에서 생산되던 제품을 관세동맹 이후에 보다 효율적인 가맹국 제품으로 대체하는 현상. 이게 무역 창출이고, 거기 두 번째 무역 전환은 효율적인 제3국 제품을 관세동맹 이후에 비효율적인 영내 제품으로 대체하는 현상. 이거를 무역 전환이라고 그러는데, 무역 창출은 후생의 증가를 밑줄, 무역 전환은 후생 감소를. 이렇게 바이너는 한마디로 무역 창출 후생 증가, 무역 전환 후생 감소,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뭘만 보고? 거기 생산 측면의 동그라미. 생산 측면만 보고 그랬다 이거지. 응?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관세동맹을 맺으면 반드시 이렇게 후생이 증가한다, 후생이 감소한다 말할 수는 없고, 경우의 수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관세동맹 이후에도 소비자의 선택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경우 밑줄. 읽어보면 되겠어요. 후생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제일 세 번째 줄에 후생 수준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선택이 바뀌지 않는데 무슨 후생이 바뀌냐. 두 번째, 관세동맹 이후에 소비자들의 밑줄, 자국 제품에서 가맹국 제품으로 소비를 변화하는 경우, 변경시키는 경우, 원래 국내 제품을 쓰다가 더 값싼 영내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의 제품으로 바꿨어. 그러면 수입이 늘겠죠. 그게 무역 창출이다 밑줄. 네 줄 내려가 보면 무역 창출 효과. 후생이 증가합니다. 후생 증가 거기다 밑줄. 마지막 한 줄 더 내려가 보면, 세 번째는 소비자들이 제3국 제품에서 가맹국 제품으로 소비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더 비쌌던 가맹국 제품 밑줄. 가맹국 제품 가격이 관세동맹 이후 무관세로 인해서 제3국 제품 가격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를 무역 전환 효과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는 밑줄 보세요. 효율적인 제3국 제품이 비효율적인 영내 씁시다. 영내 가맹국 제품으로 생산과 소비가 전환됐기 때문에 후생 수준은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무역 전환의 후생 감소, 무역 창출은 후생 증가. 첫 번째는 관세동맹 이후에 소비자가 선택이 전혀 안 바뀌면 후생 불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에 그 관세동맹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밑줄 긋고 별표 하나 합시다.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자. 첫 번째는 서로 무역량이 많은 국가 간의 관세동맹을 맺으면 밑줄, 후생 수준이 증가할 가능성 크다. 왜? 3국가의 교역 비중이 별로 안 크니까 무역 전환 가능성이 작아서 그렇다. 두 번째, 관세율이 높은 국가 밑줄, 관세 장벽 허물면 당연히 효과가 크겠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97, 산업 구조가 상이한 국가들 간의 경제 통합보다는 거기 유사한 국가 밑줄, 유사한 국가들 간의 경제 통합에서 후생 수준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왜 그런지 자세하게 그걸 읽을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쭉 설명이 지금 셋째에 대한 설명인데요. 산업 구조가 서로 보완적인 국가들 사이에 수출 상품이 서로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무역 마찰은 적은 편이지만, 경제 통합을 하면 무역 마찰이 적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제 통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말은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 밑줄 그으세요. 산업 구조가 유사하고 서로 경쟁적인 국가들 간의 경제 통합일수록 통합 이후에 경쟁력 없는 제품은 도태가 되고,
효율적인 제품의 생산 그리고 수출이 증가하는 무역 창출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나라끼리 산업 구조가 유사한 나라끼리 서로 경쟁이 치열한 그런 제품을 가진 국가끼리 뭐 하면 좋다? 경제 통합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 예를 가장 성공적인 경제 통합체 EU를 들고 있습니다. 뭐 성공적인 경제 통합체 그런 측면에서는 이 소득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 어디요? 유럽 국가들 서북 유럽 국가들 간에는 그렇죠. 그런데 피그스 국가들과 북서 유럽 국가들 간은 전혀 다른 경제 구조화에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위기에서 심각한 이제 갈등이 노출이 된 거죠. 거의 대부분의 피그스 국가들의 무역 적자는 다른 나라들과 아니라 유럽 그 북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적자라는 거죠.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 생산 동그라미, 소비 측면, 소비 측면 동그라미. 자, 립시라는 사람은 소비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립시는 이러한 소비 효과를 포함해서 관세 동맹의 후생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여기 지금 그래프들이 없는데요. 뒤에 가면 무역 창출에 대한 그래프, 무역 전환에 대한 그래프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 립시의 이 분석의 그래프는 김인준 저를 보면 일반 균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로만 설명하니까 조금 이제 금방 안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말로 이해를 좀 한번 하시면, 관세 동맹 이후에는 밑줄 그으세요. 동맹을 맺으면 관세가 철폐가 되니까 외국의 수입 제품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 소비자 가격이 하락한다. 거기다 밑줄 그었고, 관세 동맹 이후에는 수입 제품의 가격 하락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거기다 써놔. 수입 제품의 가격 하락. 왜? 관세 철폐되니까 영내 다른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의 수입제를 소비할 수 있어. 그래서 후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화 간의 대체 효과입니다. 써놔. 재화 간의 대체 효과. 국산품을 쓰던 애들이 이제 역외에 다른 상품, 수입 상품을 쓰게 된단 말이죠. 더 싸게. 그러니까 후생이 증가한다. 이게 립시가 주장하는 재화 간의 대체 효과예요. 따라서 무역 전환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밑줄, 반드시 후생 수준이 감소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무역 전환 효과가 있을 때, 거기다 별표, 무역 전환 효과가 있을 때 후생 변화는 두 개의 상반된 효과로 구성된다. 하나는 효율적인 제3국 제품이 비효율적인 영내 가맹국 제품으로 대체가 돼서 나타나는 교역조건 악화 효과고, 밑줄, 교역조건 악화 효과. 다른 하나는 수입제 국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는 효과다. 전자는 후생을 감소시키지만 후자는 후생을 증가시킨다. 자, 관세동맹의 후생 효과는 세 가지예요. 그리고 바이너가 관세동맹의 후생 효과라고 이렇게 관세동맹을 예로 들어서 분석해서 그렇지, 이 관세동맹은 경제통합의 일반적인 FTA든 카먼 마켓, 공동시장이든 아니면 뭐 이코노믹 모니터리 유니언 이거든 일반적인 경제통합체의 후생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창출 효과, 트레이드 크리에이션, 무역 창출 효과. 두 번째는 무역 전환 효과. 그런데 거기 무역 전환은 둘로 나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 국가 간의 대체라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대체 효과. 또 하나는 재화 간의 대체야. 재화 간의 대체 효과. 국가 간의 대체는 관세 동맹을 맺기 전에는 A국이 자국인데요. B국과 C국이 있어. A국이 자국이야. B국에서 관세를 부과해서 C국에서 관세를 부과해서 둘 다 관세를 부과했는데 얘가 더 상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저렴했기 때문에 얘는 안 들어오고 얘로부터 들어오고 있었다. 이게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A국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A, B 두 나라가 관세 동맹을 맺어버렸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관세가 얘네들은 철폐가 될 거니까 이제 B국에서 더 저렴하니까 B국에서 들어오고 C국으로부터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 C국으로부터는 들어오지 않아. 요거 들어오고 이렇게 더 저렴한 효율적인 C국 외국가로부터 어떤 나라로 비효율적인 더 비싼 비효율적인 B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후생 감소분 이거를 더 비싸게 수입제가 들어오니까 P 임포트 분의 P 엑스포트 수입제가 더 비싸게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교역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악화돼요. 그래서 이 국가 간의 대체 효과는 무슨 효과? 교역 조건 악화 효과. 교역 조건 악화 효과. 두 번째, 이 재화 간의 대체라는 것은 이런 국가 간의 대체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비자의 요 A국의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전에 C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제 관세가 철폐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B국은 훨씬 저렴한 거 아니냐. 그 뒤에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어. 관세 부과된 상태의 C국 가격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B국 가격보다 더 낮아요. 이건 비싸고 이건 싸고. 그러니까 수입제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국 상품에서 뭘로? 요 수입 상품으로 소비가 전환이 된단 말이죠. 재화를 어떤 재화에서 자국 상품에 대한 소비로부터 수입제 소비로 소비가 전환이 돼. 이게 재화를 대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재화 간의 대체 때문에 후생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이너는 무역 창출이 후생을 증가시키는 첫 번째 요게 1효과가 있고 두 번째 무역 전환의 두 번째 효과인 국가 간의 대체 효과, 교역 조건 악화 효과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재화 간의 대체라는 세 번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후생을 당연히 증가시키지만 이거는 후생을 감소시키고 얘는 후생을 다시 증가시키니까 결국은 경제통합의 후생 효과를 보면 얘는 후생 증가, 얘는 후생 증가, 얘는 후생 감소니까 이 세 가지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고 후생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첫 번째 효과, 두 번째 효과, 세 번째 효과를 정리를 해야 되나 여러분이 그래서 그 다음에 298페이지 그래프를 좀 보시면 거기 PNM 거기다가 비가맹국 써놓고 PNM 난 멤버 이겁니다. 그 다음에 PM 여기는 가맹국이에요. 멤버 어디에다가 T를 붙였나요? 비가맹국에 관세를 붙인 상태에서 처음에 들어오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무역 창출 전환 그 다음에 무역 굴절까지 그래프를 카톡으로 좀 드렸는데 하나만 보면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디맨드 커브가 바깥에 있고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처음에 제가 드린 그 그래프도 똑같은 형태예요. 지금 A, B, C국을 지금 예를 들었죠.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C국 가격이고 B국은 더 가격이 높고 관세를 붙였더니 C국에다 관세를 붙이고 B국에도 관세를 붙였더니 B국은 관세 붙인 이후에 너무 가격이 높아서 안 들어오고 여기가 C국에 관세를 붙인 가격으로 처음에 요만큼의 수입을 하고 있었다. 최초에 관세를 요만큼 붙인 상태에서 여기 D 제로 S 제로만큼 수입을 하고 있었다. 언제? 최초에 동맹을 맺기 전에 어떤 상태예요? 요렇게 하고 있던 상태에 요 B국은 PB 프라임 어디 갔냐? 여기 있거나 요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자국의 가격보다 더 높은데 뭐하러 수입을 해? 안 하지. 이런 상태에다가 관세 동맹을 맺었으니까 B국으로서는 이제 관세가 철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B국의 관세가 철폐된 상태에서 들어온다. 그 말은 더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균형점이 여기서 여기로 가고요.
생산자들도 더 낮은 가격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 소비 이렇게 해서 뭐가 확대가 돼? 무역이 확대가 되고 이걸 무역 창출이라고 뭐가 확대가 돼요? 무역이 확대가 돼. 그래서 미드라는 사람은 이걸 무역의 확대 효과라고도 말한다. 이게 무역 창출은 반드시 후생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게 일일이 다 따져보면 소비자 균형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갔으니까 후생이 공간으로 따져보면 조금 뭐 다 처음 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 여기가 E 영역인데 A, B, C, D 영역 가운데 소비자의 후생은 컨슈머 서브 소비자 후생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A, B, C, D가 늘어납니다.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후생이 증가하고 되고 생산자 후생은 PS는 어떻게 되니까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왔으니까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지 마이너스 A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정부의 관세 수입이 요 A국의 입장에서요 정부의 관세 수입이 있었는데 얼마만큼 있었나요? 요 전체가 정부의 관세 수입이었죠. C국으로부터 들어올 때는 관세 수입이 이거였잖아. 그런데 요 CE가 사라져 버리죠. 관세 수입이 마이너스 CE 이렇게. 결과적으로 사회의 소셜 웰페어 사회 후생은 여기 보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요 플러스 C 마이너스 C 그래서 BD하고 플러스 B하고 플러스 D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이게 0보다 클지 0보다 작을지 0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관세동맹의 후생 효과는 알 수 없다 이거고 요 B하고 D가 뭐예요? 무역 창출 효과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는 뭐예요? 무역 전환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가지고는 뭘 설명을 못해? 요 무역 창출 효과도 설명할 수 있고 무역 전환 효과, 이 효과까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근데 얘는 없어. 얘가 없어 이게 뭐 그 그래프는 없어. 이건 국가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교과서에는 얘를 가격인데요. 난 멤버 이렇게 해서 NM 이렇게 얘는 멤버 그래서 P 멤버 이렇게 지금 쓰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C국의 관세를 붙였다고 해서 뭐 요 난 멤버에 대해서 P 난 멤버에 대해서 여기다 터리프를 이렇게 뭐 붙이는 종량세를 지금 붙여놨는데 이렇게 뭐 붙였다 뭐 이런 식의 차이만 있지 기호만 차이가 있죠. C국, B국 그 다음에 얘는 지금 A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 균형 분석을 사실은 요 세 번째 하려면 일반 균형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반 균형 분석은 다음 기회에 거기 298페이지 보면 298페이지 그 후생효과 전체적으로 거기 무역 전환에서 후생효과 이러는데 사실은 무역 전환 안에 무역 창출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역 전환이 후생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없는 게 아니야. 거기에 무역 창출이라는 게 후생이 증가하고 무역 전환은 반드시 후생이 감소한다는 게 바이너리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했을 때 무역 전환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후생 효과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 바로 위에 위식 B 플러스 D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후생 증가 효과고 밑줄. E는 효율적인 제3국 제품에서 비효율적인 가맹국 제품으로 수입이 바뀜에 따라서 나타난 후생 손실이다. E의 손실이 바이너가 말하는 무역 전환 효과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E가 바이너가 말하는 무역 전환 효과다. 관세동맹의 차선의 이론 그 립시 랭카스터의 밑줄 긋고 차선의 정리는 경제학에서 물론 나오는데 그 차선의 정리 밑줄 그으세요. 이론은 모든 최적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가지 조건이 더 충족된다고 해도 후생 증가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이고 일단 전 세계 완전한 자유무역에 밑줄 긋고 전 세계 완전한 자유무역 이게 모든 후생 수준을 극대화하는 최적 조건이다.
거기 전 세계 완전한 자유무역, 여기다 전범위 최적 조건, 전범위 최적 조건. 이게 달성되지 않은 하위 최적 조건을 생각해 보자. 하나는 뭐냐? 거기 관세의 동그라미. 서로 관세를 부과한 상태. 이런 상태예요. 요 파란색. 요 관세를 부과한 상태.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몇몇 국가들이 서로 관세 동맹을 맺은 상태. 여기 관세 동맹을 맺은 빨간색 관세 동맹을 맺은 상태. 요 두 가지를 지금 바이너와 립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요게 보세요. 관세를 부과한 상태는 A와 B 간의 효율성 조건이 깨져버리고, 요 A와 C 간의 효율성 조건이 둘 다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A, B, A, C 간의 효율성 조건이 깨져버려. 그런데 B, C 간에는 물론 관세 부과하지 않고 있으니까 요 두 개의 효율성 조건이 깨져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여기는 관세 동맹을 맺은 상태는 어때요? 요 둘 사이에는 무관세니까 효율성 조건이 안 깨져 있죠. 그런데 A와 C 간, B와 C 간 깨져버리지.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깨져 있는 상태, 전범위 최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하위 최적 조건 상태란 말이에요. 둘 다가. 그런데 바이너는 무역 전환이 나타나면 후생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립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서로 이게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누구의 주장이 맞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 결국은 이 하위 최적 조건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거기가 이제 쭉 나와 있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거기 차선의 이론은 시장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데도 적용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부분적인 최적화 이런 단어를 좀 써놓으세요. 부분적인 최적화, 부분적인 제도 개편론.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게, 신정부가 출범하면 항상 기존의 부처를 새로 바꾼다거나 뭐 이름 바꾸고 뭐 부처 없애고 새로 부처 만들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새로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거 그런 거지만, 이전 정부보다 후생이,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후생이 증가한다는 보장은 있다 없다? 차선의 정리에 의하면 없다 이거죠. 전체를 다 완벽하게 바꾸지 않는 한, 이거죠. 그래서 거기 왜곡이 있는 세 번째 내려가 보면, 왜곡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개도국에서 한두 분야의 자유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후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스티글리츠의 주장에도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개도국이 자본시장이라든가 재화시장이라든가 요소시장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불안전한 것은 독과점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자본시장을 자유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왜곡을 심화시켜서 후생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스티글리츠의 주장이 있다. 동태적 효과 뭐 별거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304페이지 국제협력의 이익, 요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자유무역 하는 게 좋냐, 보호무역 하는 게 좋냐. 304페이지 국제협력의 이득 별표하고 읽어보세요. 그 뒤는 3절은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 308페이지에 서비스제의 특성과 개방의 문제, 그거 읽어보시고요. WTO는 됐습니다. 안 읽어도 되겠어요. 315페이지 환경과 경제 성장이 있는데요. 환경과 경제 성장,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라는 게 하나 나와 있는데, 그 환경 쿠즈네츠 곡선 315페이지, 그거 좀 한번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 초기, 거기 보니까 그림 12-5에 공업화가 상당 수준에 진전되기까지는 계속해서 환경공해가 심화가 되는데, 어느 정도 넘어서면 이제 오히려 공해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없어지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거의 개도국은 다 어디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발전할수록 환경 공해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바쁘게 했는데 끝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좀 바쁘게는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국제수지론, 국제금융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끝나야 책거리라든가 뭘 하지. 자, 중간에
8월 중에 잠시 뭐 며칠 쉴 때는 좀 있겠습니다. 쉴 때는 있는데 다음 주에 쉬지 않고 바로 금융년 바로 들어가고 중간에 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